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조경학 조경사 부분부터 우리 기출문제 풀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조경사를 그냥 서양 조경사, 그다음에 동양 조경사에서는 중국, 그다음 일본, 우리나라 순서로 이렇게 쭉 한 번씩 그냥 훑어보면서 정리할 건데요. 칠판 글씨가 좀 작더라도 프린트에 이제 일단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이제 거기에 기재하는 것들을 제대로 잘 써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수업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수업은 조경학 같은 경우에는 계획과 설계, 생태계 관리 제외한 조경사, 그다음 조경 설계, 식재, 시공, 관리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이런 조경사는 사실 그냥 하나하나를 이렇게 낼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고대 시대의 조경에서 이집트하고 서부아시아 또는 그리스와 로마 또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흐름은 좀 알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요한 뭐 이런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한 번씩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기출문제는 9급 기준에서 이제 임업직 7급이랑 그리고 우리 조경직 7급에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9급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추려놨으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교재 내용 우리가 256페이지서부터가 조경사이거든요. 그래서 조경사의 전체적인 것들은 조경의 어떤 역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양식은 정형식하고 그다음에 자연 풍경식 그리고 절충식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 사실 절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두 가지의 다른 양식이 이렇게 혼합된 것, 이런 것들을 절충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정형식과 뭐 자연 풍경식이 혼합되거나 또는 이제 아무튼 어떤 두 가지 양식이 적절하게 잘 혼합된 양식을 절충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서양 조경은 서양사는 정형식에 해당이 되고요. 서양사 중에서 18세기에 영국의 자연 풍경식이라는 게 있었고, 자, 자연 풍경식은 이거는 사실주의, 이게 중요하고요. 사실주의. 그래서 경관의 스케일이 그냥 1대1이다 라는 거. 그리고 동양에 있어서는 동양의 정원은 사의주의, 의미와 사상 같은 것들을 포함한 자연 풍경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일단 고대 조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책에 보시면은 257페이지에 이집트 조경, 그다음에 서부아시아, 그다음에 뒤에 로마 시대하고 이제 그리스 시대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58페이지, 259페이지, 260페이지까지가 이제 고대 시대 조경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은 다 얘네들은 어떤 양식? 다 정형식. 이집트 시대에서부터 다 정형식입니다. 정형식. 여기까지. 여기도 다 정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집트 시대 때는 서부아시아와 차이점.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었고, 자, 얘는 정기적 범람을 해서 하천에 어떤 비옥한 토양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날라주니까 축복받은 땅이었겠죠. 곡식도 잘 되고. 그런데 서부아시아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 범람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범람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괴로웠겠죠. 언제 이게 하천이 범람해서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폐쇄적인 지역이고 여기는 개방적인 지역이죠. 폐쇄적인 지역이면 왕권이 잘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외적이 올 수가 없잖아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서부아시아 지역의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 축복받은 땅으로 만들어졌고, 지형이 폐쇄적이므로, 자, 여기는 외적의 침입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세, 죽어서의 세상이라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내세를 추구한다. 라는 거. 자, 그런 측면에서 왔던 게 이제 이런 무덤 앞에 만들어진 정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원의 유형을 보시면은 메릴의 정원, 뭐 아멜로피스 3세의 한 중심의 분묘 이런 것들에서 알 수 있는 게 주택 정원의 형태를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합생루트 여왕의 장제 신전, 여왕의 장제 신전, 장사 제사 지내는 신전, 자 말 그대로 신들이 살고 있는 정원, 신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원의 형태를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레크메라의 무덤 벽화, 여기 이집트에서는 현세가 굉장히 평온하고 좋았기 때문에 내세를 추구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한 정원, 사자의 정원이라고 하거나 또는 묘지 앞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묘지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묘지 정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대 시대 때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냥터 경관을 전하는 문헌이거든요. 사냥터 경관을 전하는 문헌. 헌팅 가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냥터 경관을 전하는 문헌이다. 자, 사냥터가 다른 말 수렵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수렵원.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세계 최초의 옥상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게 공중 정원이죠. 그래서 257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그걸 요약한 게 공중 정원. 자, 공중 정원은 누가 만들었어요? 공중에 정말 떠 있는 정원은 아니고,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테라스를 만들고, 여기다가 수목 같은 것들을 식재를 하고, 자, 일종의 옥상 정원처럼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행인 가든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신전, 일종의 신전이죠. 지구라트. 천체 관측 장소.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자, 그런 역할을 한 게 지구라트. 자, 지구라트는 벽돌로 주로 만들어졌고, 자, 이런 그 이집트의 이런 신전 같은 경우에는 돌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잘 남아 있고, 지구라트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 정원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파라다이스 정원에 보시면은 나중에 중세 시대 때 이런 사분원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사분원. 네. 자, 이게 또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파라다이스 정원의 도입 요소. 자, 여기서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주변은 담으로 둘러싸이고, 십자형의 수로가 있고, 담으로 둘러싸이고 십자형의 수로가 있고, 여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과수가 심어져 있으면 여기가 지상 낙원으로 본다. 십자형의 수로, 과수. 자, 이게 파라다이스 정원이다.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담장이 있어야 되고, 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이게 침입을 할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하고 서부아시아 이렇게 이제 두 개는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리스하고 로마 시대 때 보시면은, 자, 그리스는 일종의 메가론 타입, 이거는 그냥 왕의 거실을 본딴, 그냥 말 그대로 거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정을 형성하는 전 단계. 중정의 약간 전 단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랑식은 뭘까요? 자, 우리 258페이지에 보시면 그리스 시대 때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 뭐 프리에네이 주택정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거실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랑이라는 게 있다. 기둥. 자,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바치는 기둥 같은 것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258페이지에 보시면은 아도니스 정원이 있거든요. 아도니스 정원은 그리스 신화의 바탕을 둔 아도니스 정원이 유행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자, 얘가 윈도우 가든 포트 가든 옥상 정원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아도니스 정원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원은 주택 정원의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리스 시대 때 주택 정원의 형태는 아도니스 정원을 보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 시대 때는 성스러운 숲이거든요. 나무를 신성시 여겼다는 뜻이고요. 짐나지움은 이제 지금의 체육관, 아카데미는
최초의 대학 캠퍼스, 플라톤이 설립한 우리 아카데미 대학 캠퍼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유형에 들어간다? 뭐 공공조경에 들어간다. 자, 258페이지 보면 아도니스원하고 공공조경에서 성림, 짐나지움, 아카데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도시계획과 조경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 시대에는 주택정원의 발달보다는 공공조경이 많이 발달이 되었다라고 하면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 숲을 신성시 여겨서 시민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고, 이제 그리스 시대 때 성림은, 그리고 체육 훈련을 하는 장소나 아카데미 같은 것들, 대학 캠퍼스가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 계획에서 이제 보면은 광장이라는 게 원래 아고라는 시장의 기능을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고라, 광장의 시초라는 게 아고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아고라는 로마 시대 때 포럼으로 발전되게 되었는데, 그 아고라 같은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지만 로마 시대 포럼 같은 경우에는 지배계급을 위한 그런 상징적인 장소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차이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고라. 자,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시면 아고라랑 같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거 있잖아요. 아크로폴리스.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국가.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존. 파르테논 신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도시의 건축물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고대 로마 시대. 로마 시대 자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빌라가 나오죠. 빌라가 나오는데 빌라가 하나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빌라가 별장. 이번에 나와 있는 별장이 빌라. 빌라라는 게 뭐다? 빌라는 건물과 정원의 복합체다. 정원이 합쳐진 형태를 빌라라고 한다. 자, 그리고 주택정원은 따로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주택정원의 구성이 조금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주상복합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앞쪽에 도로가 있으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으면 여기에는 가게가 있고 숍이 있고, 뒤쪽에 아트리움, 페리스트리움, 지스터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축을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로마 시대 때 주택 정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아트리움, 그 다음에 페리스트리움, 그 다음에 지스터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아트리움과 페리스트리움은 중정, 제1중정, 제2중정. 자, 여기에 천창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천창이 있는 곳은 아트리움이죠. 아트리움에 천창이 있고, 천창의 아래쪽에 빗물바지용 수반이 있다라고 했죠. 빗물바지용 수반, 이걸 인플루비움이라고 했고, 자, 얘는 컴플루비움, 인플루비움. 자,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주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그 이야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주정이 페리스트리움이다 라는 거. 주정이 페리스트리움. 뒤쪽은 후원이 이렇게 연계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에 보시면은 그 259페이지 아트리움에 있던 게, 아트리움은 그 상점에서 바로 뒤잖아요. 공적인 장소. 자, 페리스트리움은 가족을 위한 사적인 장소. 자, 아트리움은 천창, 빗물바지용 수반, 바닥은 돌로 포장. 자, 그리고 페리스트리움은 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 그냥 식재가 가능했다 라는 것들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후원을 뭐라고 불렀다? 지스터스라고 불렀다라는 거. 수로가 들어가고 또는 수목 같은 것들이 일렬로 이렇게 식재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로마 시대 때 주택 정원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때 하면 별장이 또 유명한데요. 별장. 별장은 뒤에 보시면 라우렌티장, 그 다음에 터스카나장. 자, 260페이지에 보면 라우렌티. 그 다음에 터스카나. 자, 까지는 소필린이라는 소필린이. 로마 시대 때 재력가거든요. 재력가. 소필리니가 소유가 하고 있던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뒤에 아드리아. 아드리아자는 아드리아누스 황제의 빌라입니다. 아드리아누스 황제 빌라. 규모가 엄청 커서 이거는 도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체크해 두시고, 규모가 굉장히 컸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 별장 즉 빌라가 이탈리아 시대 때 빌라로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뒤에 보시 빌라 나와 있잖아요. 빌라 중에 이탈리아 시대 때 그 노단 건축식 빌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빌라 작품들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빌라 작품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시대, 자, 별장 작품들 3개, 그리고 또 하나 포럼은 아까 아고라가 발전돼서 포럼이 되었다. 자, 그리고 중세 시대에 있어서는, 중세는 자, 교재 261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큰 특징은 여기 얘는 신중심 사회죠. 여기는 기독교. 뒤에 보시면 이슬람도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종교를 중심으로 한 게 그 시대 때 어떤 생활 철학이기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공통점은 우상 숭배가 금지되어 있다. 우상 숭배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학문이나 뭐 예술 같은 것도 전혀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은 공통적이고요. 그래서 중세 유럽은 거의 1000년 동안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보면은 정원도 그냥 크게 2개. 수도원 정원, 성광 정원. 수도원 정원은 전기에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정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수도승들이 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그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수양을 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양을 하는 장소. 자, 여기에 보면은 수도원 정원에 클로이스트 정원이 있거든요. 클로이스트 정원. 클로이스트. 자, 그래서 이거를 회랑식 중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회랑식 중정 261페이지에 보면은 교회 장식적 측면에서의 정원. 네, 그래서 우리가 자, 클로이스트 정원.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회랑식 중정이라고 한다. 다른 중정하고의 차이점은 얘는 좀 폐쇄적이다. 우리가 다니는 길 제외하고는, 자, 이렇게 기둥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니는 길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흉벽이 쳐져 있다. 흉벽이 이렇게 있고 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일정한 통로 이외에는 나가지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원 정원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클로이스트 중정, 외랑식 중정. 자, 그리고 성관 정원은 후기에 로마나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나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고, 자, 성관을 중심으로 해서 성 있잖아요. 네, 해자 주변에 두르고 한 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안에 가꾸어진 정원. 둘 다 공통점은 그냥 폐쇄적이었다. 폐쇄적인 정원이 발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급자족.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자급자족적 정원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공통점은 폐쇄식 자급자족적 정원.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란 보시면, 이란은 정원에서 무엇을 중시했다? 정원에서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물과 녹음수.
녹음수, 나무를 중시했다. 여기도 다 정형식. 자, 정형식 중에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중정식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중정식 파티오. 자, 인도도 정형식. 다 정형식입니다. 일단 발달의 형식에 있어서는. 자, 정원에서 물과 녹음수를 중심으로 이제 정원이 꾸며졌고, 자, 이란 하면 오아시스 도시인 뭐가 있다? 이스파한.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파한. 자, 스페인은 되게 중요하죠. 스페인은 중정식으로 아람브라 궁전에 4개의 파티오가 있죠. 아람브라 궁전 4개의 파티오. 입구에 있는 게 뭐예요? 입구에 있는 거? 알베르카의 중정. 262페이지에 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에 있는 알베르카의 중정. 자, 이름은 다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파티오. 알베르카의 파티오. 그 다음에 사자의 중정. 12마리 사자, 십자형 수로. 이렇게. 그리고 레아의 중정. 레아. 그 다음에 다라의 중정.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중정이 있다. 자, 여기가 일종의 정궁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궁. 왕의 휴식처 또는 피난 장소. 그래서 수로 중심의 정원에서 이제 수로의 중정. 그다음에 여기도 사이프러스 중정이 있다라는 거. 자, 높은 울담, 소량의 물. 그러니까 물을 쓸 때요, 이 물이 중요하고 하긴 하지만 물이 풍부하진 않았기 때문에 항상 소량의 물이라는 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량의 물을 사용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도 한번 볼까요? 인도는 캐시미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발달했다? 바그라는 게 뭐라고 했죠? 바그? 빌라와 같은 개념이다. 건물과 정원의 복합체. 자, 여기는 시원한 곳. 산지, 산간을 중심으로 해서 피서용 바그가 발달하는 거. 자, 아그라와 델리는 평지고요. 날이 엄청 덥습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264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표에 보면은 아그라와 델리 지방하고 캐시미르 지방에서 바그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유명한 타지마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사자한 왕이 왕비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묘지 정원이거든요. 일종의 묘지 정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는 자, 여기는 묘지와 말 그대로 아그라와 델리 지방은 정원이 결합한 형태로 이제 주로 만들어졌고, 자, 이거는 왕이 살아 있을 때 자기가 보통 만들거든요. 그래서 묘지 정원, 그다음에 대표적인 작품이 타지마할이 있다. 자, 그리고 이런 산지를 끼고 만들어진 바그 같은 게 유명하다라는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바그 종류에 보면은 264페이지에 니샤트 바그, 샬리마르 바그, 이샤발, 디쿠샤 바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그에 대한 것들 나오면 바그는 인도 거.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 우리가 서양의 중세 시대 넘어서 15세기서부터 이제 르네상스 다시 인본주의가 오게 되죠.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오게 되고, 자, 인본주의를 통해서 정원도 자, 이탈리아 16세기 이탈리아 최성기 노단 건축식 17세기 프랑스의 평면기하학식 자, 영국은 16, 17세기에는 우리가 아까 유명한 게 18세기에 자연풍경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국은 16, 17세기는 정형식, 그냥 르네상스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르네상스식.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산지국가, 이탈리아 산지국가, 산지가 있었고 높은 산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산 때문에 더워서 어디에다가 해안가에다가 빌라를 짓고 이제 여름에 사용을 했다. 여름용 별장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거. 자, 그래서 대표적인 빌라가 메디치
메디치 가문 엄청 유명하죠. 메디치장, 카스텔로장, 살비아티장. 자, 그리고 노단 건축식의 시작. 자, 우리 노단 건축식의 시작이 벨베데리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265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이탈리아 정원의 특징은 이게 단이 있다라는 거, 테라스가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지형과 기후의 영향으로, 자, 지형과 기후의 영향으로, 자, 정원이 이렇게 경사지에 빌라가 발달하게 되었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평면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직렬, 병렬, 직교형 형태가 있고, 자, 266페이지에 보시면은 인면적 특징에 있어서는 테라스는 어디에 가는 게 일반적이다. 제일 높은 곳에 가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각각의 작품들은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메디치장, 카레기장, 카스텔로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6세기 때 대표적인 작품이 노단 건축식의 시작이 뭐다? 벨베데레원. 벨베데레원. 네, 이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빌라 마다마가 있었고, 자, 우리 미술가 라파엘로 있잖아요. 라파엘로가 완성 못하고 나중에 상갈로가 완성한 빌라가 빌라 마다마. 자, 그리고 16세기 때 대표적인 빌라 하면 에스테장. 쌍둥이 카지노가 있는 랑테장. 그다음에 파르네제장. 요 세 개 외워주시고. 자, 16세기 때 빌라. 유명한 거 벨베데레원, 마다마, 그 다음에 3대 별장 하면 3대 빌라, 에스테, 랑테, 파르네제. 자, 그리고 자, 감베라이장, 알도브란디니나 이솔라벨라, 란솔로티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7세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7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발달한 매너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너리즘의 영향인 17세기 정도의 이제 감베라이장, 알도브란디니, 이졸라벨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17세기 때는 매너리즘이라는 게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크 양식이 나오거든요. 바로크. 엄청 규모가 화려하고 디자인이 많이 과잉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로크 양식. 바로크 양식의 특징이 프랑스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중요한 부분들은 16세기 때 이탈리아는 자, 이런 노단 건축식이라는 정원 양식을 만들었고요. 그 주변 국가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받은 나라가 어디다라고 했어요. 영향을 받은 나라가 프랑스 하고 독일 하고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사실 그냥 운하식 정원이라고 그래서 얘는 그냥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그래서 16세기 초는 어떤 식으로?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식으로 정원을 개조했다. 근데 왜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노단 건축식은 테라스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인위적인 성토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자, 268페이지에 보시면 각국의 영향에, 자,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잖아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자, 세 나라밖에 없는 이유가, 자, 이런 지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지형이 없으면은 정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 그런 그 환경이 잘 안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지형 때문에 많은 나라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자, 그리고 영향을 받은 프랑스조차도 이탈리아식으로 개조하다가 이거 우리나라랑 안 맞는다라고 해서 르노트르가 궁전 조경가인 앙드레 르노트르가 자, 평면 기하학식이라는 걸 만들었죠. 평면 기하학식 정원. 자, 평면 기하학식. 딱 말만 들어도 평면 기하학, 평면에다가 수학적인 어떤 것들을 넣어서 이제 정원을 만들었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르노트르의 평면 기하학식 정원. 자,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다? 알려지게 된 게 보르비콘트.
보르비콩트. 그 다음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뭐를 설계를 하게 됐어요? 베르사유 궁원. 보르비콩트는 누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보르비콩트? 니콜라스 푸케라는 루이 14세 때 재무재상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루이 14세가 엄청 시기 질투, 자기가 일명 태양왕인데 예, 이제 자기 신하가 좋은 정원 갖고 있어가지고 예, 나중에 이 사람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이런 재무재상, 돈 같은 것들 네가 빼돌려서 썼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죽게 되고 자 여기에 설계 등용이 됐던 사람들이 다 베르사유 궁원을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정원하고 건축물을.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베르사유 궁원이다. 세계 최대 평면 기하학식 정원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은 270페이지에 보르비콩트하고 베르사유 궁원. 이거 중요한 게 전부 다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는 니콜라스 푸케라는 사람이고 자, 이거를 계기로 해서 르노트르가 알려지게 되었다. 자, 그리고 베르사유 궁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크 양식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대 정형식 정원이다. 라는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국의 영향 엄청 많다고 했죠. 밑에 보시면 270페이지에 정원에도 영향을 주고 아주 이제 좀 후대에 보면 도시계획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원이라는 단위 공간을 넘어서서 조경계획, 도시계획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러시아의 도시계획, 미국의 워싱턴의 도시계획 등에 활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원 중에는 멀리 어디까지? 중국까지 들어가죠. 중국의 원명원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69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시대 사조도 중요하거든요. 시대 사조. 우리가 봤던 고전주의,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재현하는 거. 자, 매너리즘, 바로크 양식은 17세기 바로크 양식. 중간에 잠깐 나타난 게 매너리즘, 그리고 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조경에선 중요한 게요. 바로크 양식하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거든요. 낭만주의에서 영국의 자연 풍경식이 낭만주의에 의한 거.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 여긴다라는 부분들을 네,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르노트르 작품의 이런 평면 기하식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뭐가 쓰였어요? 비스타. 비스타라는 게 통경선이죠. 통경선. 비스타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영국의 르네상스 정원. 영국의 르네상스 정원이 햄프터 콘트, 멜베르홀, 레벤스홀, 몬타큐트원 이런 것들이 영국의 르네상스 정원이다. 자, 정형식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나라하고 잘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맞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거, 뭐 이런 것들 찾아서 만들어진 게 자연 풍경식이다. 자, 그래서 영국은 풍경식 조경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풍경식 조경가. 그래서 자, 교재에 보시면은 풍경식 조경가 해서 자, 아무튼 273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보시면은 273페이지에 정원 예술과 관련된 문학 작품가 에디슨과 포프, 그 다음에 션스턴. 자, 정원 예술, 그러니까 이거 풍경식과 관련해서 풍경식의 도입을 주장한 사람, 낭만주의 주장하고 했던 사람이 션스턴, 토피아리 비판하고 자연미를 동경한 전원 시인. 그러니까 이게 예술하는 사람들하고 문학가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학가가 정원도 설계를 하고 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원 예술과 관련된 문학 작품가들 에디슨, 포프, 션스턴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픽처레스크는 예전에는 풍경화를 상상해서 그리고 상상해서 그린 풍경화를 보고 정원을 만들었구나. 그거를 화가의 그림을 따라서 정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시면 영국의 풍경식 정원가에서 자, 스테판 스위처, 그 다음에 찰스 브리짓맨, 윌리엄 켄트, 란셀로티 브라운, 험브리 랩턴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부터 외우셔야 되냐면 브리짓맨, 찰스 브리짓맨, 그다음에 윌리엄 켄트, 란셀로티 브라운, 랩턴. 자, 랩턴이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풍경식 정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풍경식 정원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다? 험브리 랩턴이다라는 거. 자, 란셀로티 브라운, 험브리 랩턴. 자, 험브리 랩턴하고 헷갈릴 수 있는 사람이 챔버. 영국의 챔버경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파 반대되는 파거든요. 브라운파의 반대파로 브라운파의 정원 설계를 비판한 사람. 자, 그리고 챔버는 돈이 많아서 중국을 여행하기도 했는데 중국의 어떤 정원의 이제 탑이나 정원에 있는 탑이나 이런 것들을 그 뭐 도자기나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정원 안에 이제 영국의 정원 안에 갖다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동품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은 것들을 정원에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영국은 조경가가 잘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풍경식 조경가가 스테판 스위처, 브리짓맨, 윌리엄 켄트, 란셀로티 브라운, 험브리 랩턴. 자, 여기까지는 오로지 자연풍경식. 자연풍경식, 자연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막 토목공사까지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랬는데 랩턴은 자연적인 거와 인공적인 것들 때로 조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랩턴은 레드북이라는 정원 설계 스케치북도 만들었고 레드북 정원 설계 스케치북 만들었고 그래서 275페이지에 보시면 험브리 랩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풍경식 정원 완성했고 그다음에 실용적인 거, 인공적인 거, 자연미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잘 좋아했다. 자, 레드북이라는 스케치 모음집도 이렇게 두고 자, 이거를 설계 전후를 비교해서 의뢰인한테 잘 설명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외워두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브리짓맨이 설계한 자, 하하기법이라는 거는 동양의 착용기법과 유사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하하기법이 도입된 장소가 어디다? 스토우가든. 요번에도 나왔던 작품인데 스토우가든. 스토우가든이니까 원 이렇게 되게 정원. 스토원.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신화와 시를 기초로 해서 감상하게 했던 정원. 자, 이게 스투어헤드. 그래서 스투어헤드가 교재에 보시면은 276페이지에 스투어헤드라고 나오거든요. 그 그림이 그 그림. 예전에 이런 오래된 모양의 다리. 자,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질 법한 건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영국의 자연풍경식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정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신화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정원을 조성했다. 자, 얘가 뭐다? 스투어헤드. 스토우 정원은 하하기법, 스투어헤드는 자, 신화나 시를 기초로 해서 감상하게 한 정원이다. 자, 이거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신화나 시가 그 안에 이야기가 있으니까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원이다. 자, 큐가든의 중국식 건물과 탑을 세운 정원가가 누구예요? 큐가든의 아까 챔버라고 했죠. 챔버 윌리엄 챔버. 윌리엄 챔버. 챔버와 그 랩턴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랩턴 두 글자라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챔버는 랩턴은 완성 풍경식 적용의 완성가, 챔버는 큐가든이라는 곳에 중국식 건물과 탑을 세운 정원가다. 자, 그리고 루스엠과 블레나임 궁원 등이 자연풍경식 작품이고, 자, 그 다음에 프랑스는 프랑스와 영국의 자연풍경식의 차이점.
자, 분명히 영국의 정원은 프랑스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정원이 비판받은 이유가 자, 역사적인 공간도 다 자연 풍경식으로 개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것들을 많이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인데,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공간 옆에다가 풍경식 정원을 만들었고요. 자, 게다가 풍경식 정원에 중국의 이런 영향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프랑스는 중국적 취미가 깊게 반영이 된 자연 풍경식이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자연 풍경식, 자연 풍경식. 근대에는 서양에서도 자연 풍경식이 유행을 했다. 근데 이 자연 풍경식이라는 그냥 자연을 묘사한 사실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주의. 자, 그래서 에르논빌, 모르퐁테느, 프티트리아노, 몽소공원, 말메조, 그다음에 바가텔르 이런 정원들이 프랑스의 자연풍경식 정원이다. 자, 바이마르 공원, 무스코성의 대리문 이런 것들은 독일의 정원. 자, 괴테가 설계한 정원이 바이마르 정원이거든요. 예전에 뭐 문학가는 조경가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근세에 넘어가서 이제 근세에 보면 그 이후에 우리가 미국 식민지 시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렇게 신대륙 발견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넘어가죠. 그러면서 자기 고향을 그리면서 정원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식민지 시대 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식이다? 여러 가지 양식이 섞이니까 절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절충식. 그래서 윌리엄스버그 수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랑스의 정원에 뭐 미국적인 것들 이런 것들 합쳐지니까 다 절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운틴보는 뭐 몬티첼로, 마운틴보로는 조지 워싱턴의 사유지, 대통령의 사유지. 자, 그리고 몬티첼로도 토마스 제퍼슨의 사유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사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27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몬티첼로하고 그다음에 마운틴보노하고 이런 유형들. 자, 그다음에 영국의 공공정원 하면 영국의 공공정원 이것도 다 자연풍경식이죠. 여기서는. 자, 공공정원이니까 이게 뭐가 된다? 공원이 된다. 네, 풍경식. 자, 조셉 팩스턴이 설계를 했고 최초 시민의 힘에서 설립된 공원이 뭐다? 비크니드 공원. 비크니드 또는 버크헤드. 네, 비크니드 공원. 버크헤드 공원. 자, 그리고 켄시턴 공원, 리젠트 파크 이런 것들은 왕가에서 일부 영역을 시민에게 공개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원이 또 발달하기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셉 팩스턴이 설계한 비크니드 공원의 특징은 주택 부지가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공원을 만든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사적인 주택 부지, 공적인 공원이 이렇게 이분화된 공간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278페이지에 보시면은 공적인 위락 공간, 사택 주택 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유상 분양에 의해 마련된 자금으로 공원을 조성한 첫 번째 사례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게 옴스테드가 비크니드 공원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 센트럴파크를 설계를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된 작품이 버크헤드 공원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버크헤드 공원.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자, 센트럴파크. 자, 넘어가면 여기도 그냥 다 자연풍경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풍경식. 자, 조경가는 앤드류 잭슨 다우니, 옴스테드의 선생님. 예, 이고 옴스테드와 보우를 연결시켜 주기도 했고.
자, 그래서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게 미국의 센트럴파크는 도시공원의 효시. 도시공원의 효시. 자, 수도권 공원 개통을 수립한 조경가가 엘리옷이거든요. 엘리옷.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콜롬비아 박람회라는 게 있죠. 콜롬비아 박람회.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279페이지에 보시면 옴스테드가 설계한 작품에 슈퍼블럭이라는 거 있잖아요. 장방형 슈퍼블럭. 자, 279페이지에 장방형으로 직사각형 형태로 길게 조성이 되었다. 왜 이렇게 길게 조성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시민들이 접근이 가장 좋게 하려면 긴 장방형으로 하는 선형의 녹지가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형은 아닌데 아무튼 선형으로 잡는 게 여러 사람들의 접근을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형태로 가장 좋은 게 선형의 녹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형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직사각형 형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을 넣지 않은 이유가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장방형의 녹지 계획을 하게 됐고, 그린 스워드 안이라는 거의 특징이 입체적인 동선 계획, 차음과 차폐, 그 다음에 격자형의 도시 경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뷰와 비스타 조성, 뷰와 비스타, 그 다음에 다양한 코스를 조성했다. 그래서 드라이브 코스, 전형적인 몰과 대로, 뭐 마차 드라이브 코스, 산책로 이런 것들, 퍼레이드 공간 만들고 동적, 정적인 공간 같은 것들 조성하고 교육을 위한 화단과 수목원까지 조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카고 박람회 영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카고 박람회 영향. 자, 우리 미국이 이만큼 발전되었다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열었는데, 이 박람회가 열려지고 난 다음에 영향이 도시계획이 분리되게 되거든요. 도시계획의 발달. 자, 그리고 로마의 아메리칸 아카데미가 설립되었고, 자, 그리고 조경과 아무튼 도시계획이 따로 분리되게 됩니다. 네, 조경직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뭐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거, 전문직에 대한 인식 또는 그 밑에 보시면 도시 미화 운동,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도시계획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고, 자, 조경과 도시계획이 분리되었다. 조경직의 전문성이 인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아메리칸 아카데미가 형성이 됐고, 도시 미화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가게 되면 도시 미화 운동이라는 게 있죠. 뭐의 영향으로? 콜롬비아 박람회의 영향으로 이제 로빈슨과 버남에 의해서 도시 미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공익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 운동이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도시 운동이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하워드가 주창한 전원도시론, 하워드의 전원도시론. 자, 그리고 미국 뉴저지의 라드번 계획. 자, 라드번 계획은 라이트와 스타인이 했는데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을 계승한 사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광역 조경 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죠. TVA, 테네스강 유역 개발 계획의 의의. 테네스강 개발 계획의 의의. 뭐가 있을까요? TVA. 자, 281페이지에 보시면 있거든요. 자, 이게 침체된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댐 건설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의 첫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최초의 광역계획이고, 자,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 커다랗게 경제 개발을 하면서 했던 이제 계획이고, 자, 이게 수자원 개발의 교시. 자, 테네스강 유역에 21개의 댐을 건설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자원, 댐 건설이니까 수자원 개발의 효시였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잡자면 지역 개발의 효시.
지역 개발의 효시, 개발 계획의 효시다라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영국도 절충식, 소정원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절충식 정원은 루돈 팩스턴 베리경, 소정원 운동에 있어서는 브론필드, 윌리엄 로빈스, 제킬 여사가 이렇게 그런 이제 소정원을 갖자라는 운동을 열었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리버 힐 같은 경우에는 정원과 건축에서 이때 당시 유행한 게 모더니즘이거든요. 모더니즘 운동을 모더니즘식의 정원을 설계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미국의 주택 정원 같은 경우가 모더니즘 조경가 알아두셔야 되고, 루이스 설리번이라는 건축가가 한 말 중에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래서 형태는 의미 없고 기능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 이거는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능주의. 기능주의. 자, 그러면 모더니즘 조경가가 누가 있어요? 모더니즘 조경가. 자, 28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외워두셔야 되는데, 제임스 로스, 가렛 엑보, 그다음에 로렌스 할프린. 우리 아까 할프린 봤었잖아요. 모테이션 심볼. 그 사람, 그 조경가 로렌스 할프린, 가렛 엑보, 그다음에 제임스 로스. 자, 그리고 다니엘 또는 다니엘 칼리. 자, 그 다음에 피터 워커 정도? 그 다음에 토마스 처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스타일이라는 그런 양식을 이제 많이 캘리포니아 스타일이라는 게 미국 캘리포니아가 서부에 있잖아요. 해안가 지역에. 자, 여기에 유행했던 양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좀 고급 주택을 많이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넬 가든이라는 곳에 지난번에 신장형의 수영장 같은 것들 많이 설계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깥쪽에 거실, 5개실로서 설계했다라고. 자, 바깥쪽에 이런 풀장도 있고 바베큐 그릴장도 있고, 자, 이런 모더니즘 형태로 만들어진 정원을 이제 선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처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작은 규모의 정원이라고 해서 이거 구성식 정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택 정원 중에서는 구성식 정원. 자, 그리고 일종의 도시 농업에 해당이 되는 분구원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도시 농업에 해당이 되는 분구원. 자, 분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의사인 시레베리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자, 원래의 목적은 도시민의 보건과 푸르른 제공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식량난, 여기에서 식량난을 완화하는 장소, 곡식을 길러서 이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레크레이션, 지금 현재는 화훼 재배장으로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구원. 자, 이거는 개념은 뭐다? 도시농업. 우리나라에서 도시농업 개념이다. 네, 볼크파크는 백화점식 공원. 레서가 제창을 했고요. 루드빅 예서. 자, 면적은 10헥타르, 엄청 크다라는 거. 자, 도시림은 후생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산림을 보호 육성하는 거를 도시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독일은 분구원, 볼크파크, 도시림. 이렇게 세 개를 떠올려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남미, 호주. 중남미가 중요한데, 중남미는 모더니즘, 플러스 지역의 어떤 풍토를 반영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브라질의 조경가 벌막스, 멕시코의 조경가 바라간이 대표적인 이제 중남미 지역의 조경가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막스는 뭐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향토식물. 향토식물 많이 이용을 했고 풍토반영 중에서 향토식물을 많이 이용을 한 사람이고요. 바라강 같은 경우에는 색채, 예, 치장벽돌, 색채된 색채 치장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조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뒤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